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죠. 너무 바빴고 아팠고 그랬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 바로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안녕 앤입니다. 38. 좋아하는 두 사람. 4월의 날씨는 사랑스럽고 따뜻하지만 변덕스러웠다. 하필이면 앤이 다시 존슨 시내로 향하는 길 위에 있을 때 너무나 맹렬하고 빠른 눈이 들이닥쳤다. 앤은 원피스 위에 짧은 봄 재킷만 걸치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겨울 부츠도 신지 않았다. 쌓인 눈이 금세 깊어졌다. 어쩜 이렇게 순식간에 해가 사라져버릴 수 있을까? 이 모진 바람은 다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 앤은 몰아치는 눈발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인 채 얼음길에 이리저리 미끄러지면서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다. 어디로 가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고 길 양쪽에 높이 솟아있는 나무들의 벽만이 앤에게 방향을 알려주었다. 더 읽어드리긴 할 텐데 이 챕터에서 좋아하는 두 사람이 보이시죠? 바로 이 존슨 씨, 달걀 장수 아저씨하고 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 핸더슨 선생님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장인데 더 읽어드릴게요. 앤이 땅만 보고 걷느라 몰랐지만 어느새 아치볼드 부인의 집 가까이에 다다랐다. 문을 열고 길 쪽으로 나오는 유령 같은 형체가 있었다. 그 형체가 다가오더니 앤과 마주쳤다. 죄송해요. 마주 섰다. 무거운 코트와 따뜻한 스카프로 온통 따뜻하게 감싸여 있었다. 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세상에, 핸더슨 선생님이었다. 앤은 펄쩍 뛸 듯이 놀랐다. 존슨 씨가 말하던 천사 하나가 거대한 날개 한 쌍을 드러내며 나타났더라도 이보다 더 놀랍지는 않았을 것이다. 핸더슨 선생님은 앤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손을 잡고 아치볼드 부인의 집 쪽으로 데려가 미끄러운 계단을 올라 현관문으로 이끌었다. 아치볼드 부인도 핸더슨 선생님만큼이나 놀라고 걱정했다. 앤, 거의 딱딱하게 얼어붙었구나. 제인이처럼 너도 봄옷만 입고 나온 게로구나. 너희 둘 다 노바스코샤의 4월이 절대로 진짜 봄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니? 지난주 날씨가 우리를 속이려 했다만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지. 아치볼드 부인은 내내 앤의 얼굴과 두 팔과 머리를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얇은 부츠를 벗기고 부드러운 담요로 감싸주었다. 앤이 입을 열기에는 아직도 너무 춥고 놀란 상태라 아치볼드 부인이 말을 이었다. 제인이가 네 선생님이라면서? 내 조카 딸이기도 하단다. 게다가 날씨에 관해서는 너만큼이나 똑똑하질 않지. 제인이가 내 동생의 집에서 그러니까 삼촌네서 주말을 보내겠다고 하기에 내가 거기 갈 수 있도록 따뜻한 코트와 부츠를 해줬단다. 내 동생의 집은 존슨 씨의 집을 지나 400m쯤 더 가야 있어. 세상이 참 좁구나. 눈보라가 한창 몰아치는 시간에 네가 여기 있다니. 맙소사. 내 조카 딸의 제자가 여기 이렇게 반쯤 얼어붙고 흠뻑 젖어 있다니 말이야. 담요를 계속 두르고 있어. 내가 뜨거운 차와 오트밀 쿠키를 가져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위층 큰 트렁크 속에 이사벨라가 입던 옷들이 있어. 내게 맞을 만한 게 있을 거다. 달걀 사러 가는 모양인데 혼자서는 못 간다. 제인이가 데려다 줄 거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리고 너의 그 존슨 씨를 어서 빨리 만나보고 싶단다. 핸더슨 선생님과 함께 존슨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앤은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다. 세차게 불어대는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굉음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존슨 씨가 문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다. 그는 앤이 처음 왔을 때처럼 문을 아주 빼꼼히 열었다. 하지만 방금 방문객이 앤이라는 걸 보자마자 활짝 열었다. 앤, 대체 오늘 같은 날 여기 웬일이냐?
그러고는 뒤늦게 모자와 스카프들로 거의 보이지 않게 칭칭 쌓여 있는 핸더슨 선생님을 발견했다. 아, 존슨 할아버지, 선생님이세요. 핸더슨 선생님이요. 아주 착한 숙녀분이죠. 제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비틀비틀 걷고 있을 때 거의 죽을 뻔했던 저를 구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저를 아치볼드 아주머니 댁으로 데려갔어요. 글쎄, 아주머니가 선생님의 숙모시래요. 우린 거기서 차와 오트밀 쿠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차를 끓여주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코코아라면 아주 좋아요. 그들은 아직 문 밖에 서 있었다. 존슨 씨가 발을 구르며 거의 고함을 쳤다. 앤, 제발 말 좀 그만하고 들어와라. 눈이 마루로 들이치잖니. 선생님도 들어오시게 해. 네가 앉아서 코코아를 마시고 일주일치 달걀을 사고 단어들을 배우는 동안 그분을 계속 바깥 층계에 세워둘 수는 없으니까. 들어와, 어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발을 굴러 부츠에 눈을 털어내고 모자와 코트와 스카프를 벗었다. 램프 두 개를 더 밝히는 존슨 씨의 모습을 애는 기쁘게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천사책이 있는 탁자에 램프 하나가 켜 있었고 가끔 부엌 끝에 작은 램프를 켰다. 그 덕분에 애는 처음으로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 세 개를 보았다. 주변의 난장판도 처음 목격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림. 애는 그림들의 고요함에 사로잡혀 할 말을 잃었다. 첫 그림은 타지마할이었다. 앤의 모든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 매우 절묘하게 아름답고 굉장한 건축물이었다. 그 옆의 그림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었다. 몸에 온통 긴 벌꿀색의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거대한 조개에서 올라오는 듯한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이었다. 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절묘하다는 단어가 솟아올랐다. 게다가 이 아름다운 여인이 핸더슨 선생님과 아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코아의 정신이 팔려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존슨 씨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그림은 베르메르의 작품이었다. 정리정돈의 감각이 빛나는 아주 단정하고 깨끗한 방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다. 핸더슨 선생님은 벽에 저런 그림을 걸어두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음울하고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곳에서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존슨 씨가 앤에게 단어들을 가르쳐준 장본인이며 앤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손수 만든 선반들로 가득한 한쪽 벽에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꽂혀 있는 책들도 보였다. 음침한 오두막과 공포감을 주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남자가 좋아질 것 같았다. 그가 겪은 사랑의 실패 이야기도 아치볼드 숙모가 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이 가엾은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끔찍한 기억들을 품고 살아온 것일까?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읽을 책이 많으니 굳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작가들을 좋아하세요? 존슨 씨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네, 나는 보통 손님을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는 예외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거의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요. 앤을 제외하고 말이죠. 제인이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늘지 않았다. 그래요. 앤을 제외하고.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이유가 뭐죠? 침묵이 흘렀다. 핸더슨 선생님은 그가 대답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줄 알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도 한때는 교사였지요. 킹즈포트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즐겁기만 했지요. 앤이 그때의 기쁨을 되살려 주었어요. 독특한 지능을 가진 아이죠. 그 점은 당신도 동의하겠지요? 네, 동의해요.
이번에는 비교적 오래 침묵이 이어졌다. 문득 존슨 씨가 핸더슨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얼마 전 내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두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적할 수도 있으니 거의 모두라고 말해야겠군요. 내 인생에서 신뢰와 애정이 둘 다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그 두 가지를 상자에 담아 뚜껑을 닫아버린 것 같았지요. 이제 나는 그게 다시 열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열릴까봐 두렵거든요. 애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뜨거운 코코아를 훌쩍이며 모든 단어에 귀를 기울였다. 전부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의미가 마음으로 스며드는 듯 했다. 하지만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두 사람이 얘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애는 환하게 밝힌 네 개의 램프와 아름다운 그림 세 점을 만끽했다. 수백 권의 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부 다 읽을 수 있다면 어떨지 궁금해했다. 존슨 씨의 책에 있는 천사들을 생각했고 그들의 커다란 날개를 기억했다. 애는 오늘 날개가 달린 느낌이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녀는 속삭였다. 눈보라를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단단히 동여매고 눈보라를 맞으며 아치볼드 부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더슨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그 상자의 뚜껑을 열 수 있다면 좋겠어. 벌써 조금 헐렁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존슨 아저씨가 언젠가 다시 와달라고 초대하셨잖아요. 아, 해피엔딩일 것 같죠? 뭔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쵸?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네, 여기 있네요. 50 비극. 토머스 부인은 잠옷을 입고 기다렸다. 버트가 돌아오면 계단을 달려 올라가 침대로 뛰어들어 자는 척할 생각이었다. 그녀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가 싫어할 것 같았다. 술에 취했다면 그의 성미를 건드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볼 작정이었다. 밝은 달빛 아래서 그의 걸음이 비틀비틀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래야 앞으로 닥쳐올 날들에 대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벌써 여러 차례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쉬워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더더욱 힘들었다. 버트가 술을 마시지 않은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그녀는 분노나 폭력이 끼어들지 않은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불안한 희망 같은 것까지 품었다. 어쩌면 앞으로 좋은 인생이 올지도 모른다고. 아이들이 다 자라고 떠나서 둘만 남으면 들어갈 돈이 줄어들 테고 지금보다 일을 덜 해도 된다면 집 앞 베란다에 흔들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늙은 부부처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어떤 신호를 느꼈다. 때론 자신이 토머스 씨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전에도 여러 번 이 길을 걸어왔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너무 뻔했다. 그러나 불안한 와중에도 피곤이 몰려왔다. 결국 토머스 부인은 응접실의 낡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새벽 3시 15분. 누군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현관문. 그 문으로 들어올 사람은 핸더슨 선생님과 서머스 씨 뿐이었다. 하지만 설마 이 시간에. 그럼 누굴까? 무슨 일일까? 남편이 두드리는 거라면 정말로 인사불성으로 취한 게 틀림없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조심조심 문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맨발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서서 기다렸다.
밖에 사람이 누구든 당연히 다시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이 집에 훔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설마. 쿵쿵. 전보다 두드림이 더 세졌다. 문 열어요. 토마스 부인, 일어나요. 누구세요?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물었다. 잭슨 히긴스예요. 버트의 친구예요. 제발 문 좀 열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조애너는 낯선 사람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버트의 경고를 의식했다. 문 열어준 걸 알면 그가 굉장히 화를 낼 텐데.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다. 전에 본 적 없는 남자가 들어와서 부츠의 눈을 털어내고 그녀를 지나쳐서 기름 램프 2개가 환하게 타고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여기 따뜻한 곳으로 와서 앉으세요. 조애너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단순히 난폭하게 술 마시고 흥청거린 일에 대한 것은 아닌 듯했다. 버트가 이번에는 정말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게 분명했다. 남의 재산을 파괴했을까? 아니면 더 심하게 사람을 해쳤을까? 조애너는 더 이상 그의 일자리를 잃는 일을 걱정하지 않았다. 감옥을 생각하고 있었다. 버트가 취해서 그녀에게 주먹을 휘두른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주먹을 휘둘렀다면. 그녀는 생각의 흐름을 닫아버렸다. 그런 일은 감히 생각하기도 싫었다. 흔들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아주었다. 말씀하세요. 그는 등받이가 곧은 부엌 의자에 앉았다. 토마스 부인, 유감입니다만 대단히 슬픈 소식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뭔데요? 그녀가 아까보다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 말하려는 게 뭐예요? 뭐냐고요? 그는 그녀 쪽으로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겨서 앉았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차 사고요. 볼링브룩 제재소로 통나무들을 운반하는 기차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기차가 뭘 운반하고 있었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요? 버트가 무슨 짓을 했어요? 남자가 목을 가다듬었다. 이런 일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간절히 이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미루고 싶었다.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생각은 그래요. 그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선로를 건너고 있었어요. 춤을 추듯이. 그런데 달려오던 기차와 부딪혔습니다. 조애너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토할 것 같았다. 버트는 지금 괜찮은가요? 아니다. 이 남자가 슬픈 소식이라고 말했다. 버트는 괜찮을 리 없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토마스 부인,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유감입니다. 그는 죽었어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차가 아주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애너는 흔들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마음의 충격과 혼란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벌써 어지러웠다. 이제 어쩌지? 어떻게 하지? 우린 어떻게 될까? 우리 7명, 아니, 이제 6명이지.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내일은? 누가 우리를 보살피지? 거의 속삭이듯이 그녀가 말했다. 우린 어떻게 될까요? 히긴스 씨는 그녀의 말소리를 듣고 안심했다. 의자 뒤로 머리를 던지고 눈을 감은 채 꼼짝 않는 그녀의 모습에 겁이 나던 참이었다. 거기에 남편분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볼링브룩에서 같이 일했던 남자죠.
그자가 당신네 일가 친척들을 모두 알더군요. 사무실 문이 열리는 대로 그가 전보를 보낼 겁니다. 양쪽 가족분들에게, 당신의 가족과 버트의 가족에게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조애너는 다시 눈을 감았다. 관절이 하얘지도록 맞잡았던 손가락은 탁 풀려 있었다. 기운 없이, 생기 없이 무릎에 놓여 있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침 준비도 못하겠어.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는 게 제일 낫겠어. 그럼 집에 노아만 남겠지. 그 다음에는 뭘 하지? 짐을 꾸리기 시작해야 하나?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철도회사 소유야. 집도 돈도 없이 6명이 어디로 가지? 그리고 버트는 어디에 묻을까? 장례식은 그런 일들을 누가 처리하지?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이는 어디 있어요? 히긴스 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메리스빌에 있습니다. 철로 옆 관리창고에. 갑자기 그의 진한 곱슬머리와 잘생긴 얼굴, 탄탄한 체격이 조애너의 눈앞에 떠올랐다. 현기증이 났다. 그녀는 눈을 떴다. 히긴스 씨, 스토브 뒤에 자추전자가 있어요. 어젯밤부터 끓던 거예요. 꽤 진할 거예요. 식탁에 컵이 있어요. 설탕 그릇도. 저에게 차 한 잔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어요. 설탕을 많이 넣어서. 기절할 것 같아서요. 아이들은 6시 반에 일어날 거예요. 그에게 차를 받아든 후에 그녀가 말했다. 그 일을 여기로 데려올 건가요? 또 하나의 끔찍한 질문에 히긴스 씨는 목을 가다듬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않는 편이 나아요. 그건 심각한 사고였어요. 여기 데려오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아이들도 있으니까. 버트는 아마 자기 가족과 가까운 곳에 묻히고 싶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버트의 관을 맡기로 했어요. 비용 말입니다. 철로 옆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파티에 있었거든요. 파티요? 네. 우린 가까이에서 그 모든 걸 봤습니다. 철로에 걸려 넘어졌을 때도 그는 계속 춤을 추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애도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에 대해 우리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머스 부인. 네. 이 집에 당신을 보살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만 가봐야 하거든요. 아내가 걱정으로 반쯤 미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혼자 두는 건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나를 보살펴줄 다른 사람. 앤. 그녀는 앤을 잊고 있었다. 조애너가 똑바로 일어나 앉았다. 네, 여기에 날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가세요. 추운 바깥에 말을 계속 세워놓으면 안 되죠. 그분들께 내가 많이 고마워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장례 절차에 대해서 말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히긴스 씨가 떠난 후 조애너는 계속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51. 아름다운 죽음은 없어. 앤은 언제나 식구들보다 훨씬 먼저 일어났다. 이날도 꼬마들과 함께 학교로 걸어가는 일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일어났다. 그녀는 숲을 통과하면서 들판과 헛간들 옆으로 지나는 산책길이 좋았다. 생각을 방해하는 소음과 소동 없이 혼자 있으면 아주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있었다. 호러스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에드워드와 해리도 학교에 갔다. 그들이 옆에 따라붙으면 꿈을 꿀 수 없었다. 즐기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보통은 남쪽에서 돌아온 새들, 똑똑 녹아내리는 눈, 닫힌 헛간문을 즐겁게 바라보았다. 그러면 새들의 노랫소리가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곧 찾아올 초록풀과 싱그럽게 피어나는 크로커스, 활짝 열린 헛간문, 거기서 나온 소들이 넓은 들판에 가득한 모습까지 쉽게 상상했다. 그러면 울타리 꼭대기에 올라가 소 등에 올라타서 향기로운 언덕을 누비고 다니고 따뜻한 소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고개 숙여 그 아름다운 머리에 얼굴을 부비는 상상도 할 수 있었다. 쥐를 쫓고 풀밭을 껑충거리며 소들의 다리 사이로 걸어다니는 회색 고양이가 보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새 꼬마는 소들에게 돌을 던졌고 손뼉을 쳐서 새들을 쫓았다. 안 돼. 애는 절대로 그 애들과 함께 걷지 않을 것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혼자 걸어가는 편이 훨씬 나았다. 그래서 애는 5시 반에 일어났다. 그녀가 좋아하는 월요일 아침이었다. 앞으로 온전히 학교에 갈 수 있는 사흘이 펼쳐져 있었다. 게다가 3월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뭐 금방은 아니어도 천천히 걸어오고 있으리라. 더군다나 어제는 거의 완벽한 날이었다. 그러니 오늘 메리스빌로 가는 긴 시간 동안에는 편안히 보물들을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핸더슨 선생님과 존슨 아저씨의 방문, 아름다운 달걀, 분홍 지갑, 딸기파이, 부츠에 숨긴 달걀, 그녀의 보물이 모두 안전하다는 느낌까지. 지난 수요일에 핸더슨 선생님이 시를 외워오는 숙제를 내주셨다. 애는 주말에 그 시를 읽고 또 읽으며 마음으로 완벽하게 외웠다. 그래서 핸더슨 선생님이 암송해 보라고 시켜주기를 바랐다. 학교 가는 동안에도 더 연습하리라. 헤스페로스호의 난파라는 시였는데 로열 리더에 나오는 많은 시들처럼 이 시 역시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시인들은 죽음을 무시무시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시를 쓴 롱펠로 씨도 그랬다. 애는 메리스빌로 출발하기 위해 따뜻한 옷을 챙겨 입으며 시의 첫 구절을 암송했다. 지난주에 애는 KT 모리스에게 그 시의 일부를 읽어주었다. KT, 이 시는 슬프지만 아주 낭만적이기도 해.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어린 딸이 아주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그리고 딸을 안전하게 하려고 돛대에 매 끈으로 묶었다는 뜻이야. 작은 아이가 젖은 가판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져 죽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 아버지는 자신의 코트로 딸을 감싸서 돛대에 단단히 붙잡아 매. 그 후에 폭풍우가 점점 포악해지고 선원들이 모두 배에서 휩쓸려 바다로 떨어지지. 읽어줄 테니 들어봐. 뱃머리 바로 아래 부서지는 파도가 있었으니 그 배는 황량한 난파선이 되어 표류하였다. 굉음을 내는 물결이 선원들을 휩쓸어 갑판에서 고드름들처럼 떨어뜨렸다. 상상해봐, 케이티 모리스. 고드름들처럼이라니. 딱딱하게 얼어붙은 그거 말이야. 물론 그 작은 소녀는 배가 해안으로 밀려와 다음날 어부에게 발견됐을 때 죽어 있었어. 핸더슨 선생님이 우리에게 처음 이 시를 읽어주셨을 때 난 울어버렸어.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아름다움이 나를 압도해. 존슨 아저씨가 지난주에 알려주신 단어야. 내가 기쁨과 슬픔에 끊임없이 압도되는 것 같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나를 압도하는 게 기쁜 일이라면 그건 좋은 거라고 하셨어. 애는 이제 그날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 책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시의 마지막 구절을 조용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부엌에 토마스 부인이 앉아 있었다. 애니 학교 가는 날 아침에 토마스 부인이 이렇게 일찍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나온 적은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그냥 거기에 앉아서 앤을 쳐다보고 있었다. 앤, 앉거라. 책가방은 복도 탁자에 내려놔. 오늘 그건 필요하지 않을 거다. 앤은 책가방을 힘껏 끌어안았다. 무슨 뜻이지? 서머스 씨가 자신이 학교에 다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사흘씩. 토머스 부인이 메리스빌에서 일하는 날을 바꿔야 한다고.
앤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앉지 않았다. 왜요? 토마스 부인은 충격을 줄여주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말했다. 토머스 씨가 죽었으니까. 그이가 어젯밤 기차에 치여 죽었어. 앤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상처 입은 커다란 눈으로 토머스 부인을 응시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천천히 조용하게, 그러다가 거친 흐느낌과 신음으로 바뀌었다. 토머스 부인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앤의 울음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앤의 흐느낌이 조금 잦아들자 이야기를 했다. 난 기운이 하나도 없어, 앤. 일어나면 곧바로 쓰러져 버릴 것 같아. 방금 전에 너처럼.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떤 남자가 와서 현관문을 두드리더니 토머스 씨가 죽었다는 거야. 파티가 있었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목격했대. 남자들 몇 명이 관을 짜서 그를 넣겠다는구나. 그러니까 그는 자기 집 가까이에 묻힐 수 있어, 볼링브록에.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야겠어. 걔들은 방해가 돼. 할 일이 많은데 이삿짐을 꾸려야지. 짐을 꾸려요? 이사를 해요? 그래, 여긴 우리 집이 아니잖니. 그런데 어디로 가지? 아, 미치겠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젖은 넝마처럼 힘이 다 빠져버렸어. 난 아저씨를 좋아했어요. 학교에 못 가게 한 일로 아저씨를 미워했었지만 그 후로는 거의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 멋진 일들을 해주셨을 때 내 곰인형도 오렌지도. 앤이 조용히 흐느꼈다. 토마스 부인이 말을 이었다. 그들이 죽음의 소식을 알리고 있어. 파티에 있었던 남자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겠지. 하지만 어쨌든 짐은 꾸려야 돼. 앤이 울음을 그쳤다. 누가 와요? 우리 가족들. 내 가족과 버트의 가족. 로열 리더에 나오는 시들에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뭐? 로열 리더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죽어가는 아이들, 죽어가는 개들, 죽어가는 선원들. 작가들은 난파선과 끔찍한 재난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아주 비극적으로, 하지만 그러면서도 멋지게 들리도록 만들어요. 시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아가 되는 것이나 빨강머리를 가진 것, 학교에 갈 수 없는 것, 남자가 기차에 치여 죽은 후에 길거리로 쫓겨날 남은 가족들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저 리듬을 맞추고 단어들을 제대로 합해서 죽음을 아름답게 들리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관에 담겨 볼링브룩으로 보내지는 게 뭐가 그리 아름답겠어요? 블랙버드와 흰 돌격자와 우리 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짐을 꾸리죠? 그리고 라칸바는요? 라칸바도 우리와 함께 가게 될까요? 그 녀석이 괜찮을까요? 토마스 아주머니, 배에서 휩쓸려 분노한 바다로 떨어지는 선원처럼 나도 영원히 죽고 싶은 기분이에요. 앤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아저씨가 왜 하필 그 파티에 갔을까요? 기차들이 밤에 오가는 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토마스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짜증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다. 아이들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이들한테 아침을 좀 먹여야겠다. 그런 다음 학교에 보내야겠어. 우리가 짐을 싸는 동안에 거치적거릴 테니까. 히긴스 씨한테 네가 날 도울 거라고 말했어. 앤, 네가 날 도와줘야만 해. 난 일어설 수도 없을 것 같구나.
앤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혼자 일어나야 한다는 건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토마스 아주머니, 나도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난 아주머니를 도울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철들어 버리기 전에 어린애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애는 더 말할 수가 없었다. 내 아이가 부엌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애는 어느새 그 아이들의 아침을 만들고 있었다. 토머스 부인은 여전히 흔들 의자에 앉아서 벽을 쳐다보며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를 생각했다. 아, 너무 슬프죠. 이 토머스 부인 입장에서는 옆에 앤이라도 있는 게 정말 큰 힘이고 의지가 되는 일일 텐데, 사실 앤 입장에서는 아기잖아요, 앤도. 지금 아직은 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 그런 나이인데 아주머니를 도와줘야 하는 입장. 자기도 지금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너무 슬픈데, 그쵸? 여기에서 나도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철들어 버리기 전에 어린애처럼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그 말이, 그 대사가 참 슬프네요. 그쵸? 그리고 작별의 입맞춤까지 오늘은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52 작별의 입맞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기차 사고로 죽은 그 토머스 아저씨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꾹꾹 눌러왔던 그 눈물을 흘리는 토머스 부인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다. 화요일 저녁, 네 소년과 기진맥진한 토머스 부인까지 잠자리에 든 다음 앤은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찬장 앞에 서서 케이티 모리스와 긴 대화를 나눴다. 아, 사랑하는 내 친구 케이티. 내 인생에 슬픈 밤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이 가장 슬플 거야. 토머스 아저씨가 죽었어. 그리고 토머스 아주머니는 잠자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걸어다녀. 하지만 울지는 않아. 아주머니는 아저씨를 조금이라도 좋아했을까? 아저씨가 술에 취하면 고래고래 소리치고 아주머니를 때렸다는 건 알아. 하지만 다른 때는 착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어. 아저씨는 슬프고 괴로운 어른이었어. 그리고 나를 예뻐하셨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케이티 너랑 노아랑 라킨바밖에 안 남았어. 토머스 아주머니도 조금은 나를 예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의 내게는 별로 소용없어. 게다가 아주머니가 직접 말해주신 적도 없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이야. 온 식구가 왔어. 토머스 아주머니의 부모님이 제일 먼저 오셨는데 해리건 할머니가 고약한 말들만 쏟아놓는 통에 결국 토머스 아주머니가 우셨지 뭐야. 나는 너희가 결혼하던 첫날부터 버트가 마음에 안 들었어. 다른 여자들이랑 어울려 춤이나 추고 술도 너무 많이 마셨지. 그 얼어 죽게 추운 집구석은 끝끝내 고치지 않더군.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거야. 올 때마다 술 냄새에 고함 소리에. 애들은 또 죄다 제아비만 쏙 빼닮았지.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게들 생겨가지고는 하나같이 천박하고 이기적이지. 일라이저는 꽤 착한 아이였지만 나머지는 못돼 먹은 녀석들이었어. 예의 없는 말버릇들하고는 틀림없이 아들놈들은 제아비의 복사판이겠지. 아비라는 녀석이 그렇게 멍청한 짓들만 골라 하더니 결국에는 철로에 가서 죽어버렸구나. 철로에서 춤추다가 죽다니 원 세상에. 인생 대부분을 철로에서 보냈으면 기차가 올 때 철로에서 내려오는 분별력쯤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없다니. 애초에 멍청한 녀석은 별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자기 마누라랑 아들들을 집도 돈도 없이 남겨놓았지. 한심하게 짝이 없구나. 케이티 모리스, 그 할머니는 나쁜 말들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 듣기에도 끔찍했어.
나와 네 아버지가 너희 식구를 전부 받아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나는 겨우 59살이고 아직 살아갈 날들이 창창해. 남의 가족이나 돌보면서 살 생각이 추호도 없어.